바바리안 리서치 정유석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네. 정유석 안녕하십니까, 예, 네. 또 일주일 만에 저는 뵙고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월화 그리고 금요일까지. 예. 어쨌거나 뭡니까 대단한 체력이세요. 월화 금 이 늦은 시간을 또 감당을 해주시고 출근은 몇 시 하시는 거지? 출근이요? 예. 저는 미국 시장을 주로 보기 때문에 출근은 오후에 합니다. 다 그나마 다행이네. 다행입니다. 잘 쉽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요. 이슈 점검 한번 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상 뭐 이슈 점검 좀 중요한 내용 위주로만 좀 포인트 네. 위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1부에서 이제 반도체 이야기 좀 많이 하셨잖아요. 네. 아까 좀 안 나왔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하나 좀 이야기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미국이 뭐 중국을 뭐 견제하기 위해서 뭐 반도체 패권을 가져간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이든 대통령이 뭐 백악관에 이제 수많은 CEO들 반도체 CEO들 모아서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일진놀이 같은 걸 좀 했다는 느낌이죠. 경고를 날린 거죠. 투자해라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삼성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TSMC는 이미 들어오는 게 뭐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인텔도 뭐 파운드리 늘리고 그래서 파운드리가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메모리 단에서 그 설계 뭐 CPU라든지 GPU 프로세서 이건 원래 미국이 잘했던 겁니다. 근데 메모리마저도 약간 미국이 욕심을 좀 많이 내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이건 간단한 건데요. 뭐냐면은 최근에 미국의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이 일본의 이제 키오시아 옛날에 토시바 낸드 사업 부문을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도시바. 네, 도시바 인수할 거다라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미국이 그 메모리까지는 그렇게까지 엄청 신경을 쓰지 않은 게 일반적인 지금까지 약간 스탠스였는데 만약에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이 그 키오시아를 만약에 인수를 한다 그러면은 그 세 개 회사 합치면은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점유율 한 40%될 겁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점유율이 한 30몇 프로 되는 걸로 제가 뭐 디램이랑 낸드가 좀 다르겠지만 꽤나 이제 미국이 메모리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또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요. 한국 의존도를 좀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뭐 메모리 쪽에서도 뭐 한국이 물론 메모리를 제일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나라지만 은근히 미국도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강력한 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늘 정 이사님한테 제가 꼭 오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 이슈 점검의 첫째 줄 매크로 지표 서프라이즈 좌우지간 뭐 좋아요. 고용 지표도 좋고 소매 판매 뭐 다 좋은데 아니 그 와중에 왜 국제 승률이 왜 떨어지냐고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월가에서는 뭐 다양한 뭐 기사들이 나오고 이걸 뭐 해석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은데 뭐 이 정확한 해답이라는 게 있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서프라이즈가 나온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3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다. 예상되었던 부분이다. 뭐 물론 예상치보다 한 3% 정도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네, 예상됐던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서프라이즈하다라는 느낌이 아주 세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미국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일본 투자자들이 국채 매수세에 강하게 들어왔다. 일본계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사실 지난번 금리가 확 튈 때도 일본 자금이 많이 팔아서 숏을 많이 쳐가지고 금리가 튀었다.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리가 올라갔던 거고요. 지금은 일본 쪽에서의 매수세가 엄청 들어와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이제 하방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보인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어제 미국에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저거는 저 세 번째 줄 연일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신재생 에너지 주가 저것도 아이러니예요. 다들 뭐 바이든 행정부 뭐 출범하고 이러면은 그것도 늘 따지는 게 맨날 기후 뭐 그린 신재생 그 타령을 해왔는데 왜 쟤들이 못 가요? 이것도 좀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뭐 신재생 에너지에 빠진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뭐 태양광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요. 근데 몇 가지 뉴스 플로우가 약간 미묘한 게 좀 있는데 저희가 좀 찾아봤더니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쪽 인사랑 뭐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인프라 법안 관련해서 뭐 좀 간을 서로 보고 있는 거겠죠. 근데 분위기가 의외로 되게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공화당 그 바이든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고 나온 그런 공화당 쪽 그 뭐 의원이겠죠. 의원들이 뭐 굳이 우리 뭐 지금 얘기한 거 보니까 굳이 민주당이 그렇게 막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동의해줄 수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정도의 오히려 분위기를 좋은 그런 분위기가 괜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냐면은 의외로 바이든이 자기가 밀고자 했던 그런 강력한 그런 신재생 정책에서 한 발 물러선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거는 뭐 사실 제 내피셜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런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인프라 법안을 발표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식으로 전기차를 제외하고는 어떤 식으로 신재생 쪽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건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성장주들이 다 반등을 조금씩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달리 신재생만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그래서 분위기. 예, 뭐 어쨌든 최근에 뭔가 불확실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뭐 전반적으로 뭐 그런 정책적으로나 예, 뚜렷한 부분이 좀 안 보여서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대기실에서 우리 이성조 대표님 보여주시는 비트코인 차트 보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저 뭐야 파월 의장도 안 그래도 뭐 며칠 전에 이코노미 클럽인가 그래서 또 뭐 비트코인 저격하는 것 같던데. 네, 그거를 제가 저는 사실 이 대표님이랑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간 의견이 같지는 않습니다. 이성주 대표님하고 뷰는 다르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이제 트래킹하고 뭐 투자 대상으로서 삼아야 되는 자산이다라고 저는 암호화폐까지 포함해서 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을 저격을 했죠. 근데 저격을 한 뉘앙스가 좀 재밌어요. 지금 파월 의장의 멘트가 딱 이거였는데 암호화폐는 금과 같이 투기적인 자산이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저 앞에 스페큘레이션의 방점을 찍잖아요. 투기로 들립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like gold. 아니, 저도 저 기사를 보고 저도 뭐 금처럼 여기서 내가 빵 터졌어요. 아니 파월 의장이 금이란 걸 갖다 저렇게 보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3월 달에도 비슷한 뉘앙스로 비트코인은 금과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얘기한 적이 있어요. 파월 의장이 그때 사실. 그 BIS 국제결제은행 그 무슨 포럼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금과 같은 그러니까 금이랑 비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외로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제 생각은 파월 의장은 달러를 지키고 싶은 겁니다. 달러는 절대 포기는 못 하는데 그렇죠. 금은 그냥 어느 정도 우리는 달러를 지켜야 되는 이제 소호자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글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저쪽을 크립토커런시를 갖다가 까긴 까는데 옐런도 까고 파월도 까고 인도는 뭐 정부 차원에서 뭐 어쩌고 그렇죠. 하는데 아니 코인베이스 상장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야야야 저 하지마 하면서 들어와 이런 분위기 같아. 열어주고 있는 거죠. 뭐 주식시장에도 옛날 저기 저 어릴 때 기억으로는 그거 극장 기도가 야야야 이건 미성년자 불가야 하면서 이렇게 밀어넣어주는. 그래서 제도권도 많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암호화폐와 관련된 상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어쨌든 정부도 그렇고 뭐 연준도 그렇고 뭔가 까는 듯 하면서 뭔가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장도 묘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의견은 진짜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맞습니다. 아까 대표님이랑 저 이렇게 둘이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싸움 나지.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거래 규모가 어마무시하고 절대 무시할 수 있는 투자상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옹호하든 옹호하지 않든 이거에 대한 스터디는 필요하다. 저는 그 정도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벌써 개장하고 한 6분 된 것 같네요. 미국장 한번 살펴보시죠. 미국장 분위기 잠깐 보고 오늘 본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아까 미라클 메이커님 저보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흰머리가 훨씬 낫다고. 저도 그런데 그냥 노력하는 모습으로 봐주십시오. 미국장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우는 좋네요. 그리고 나스닥 기술 성장주들은 살짝 부진한 흐름이 장 초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맵에서 대각선으로 왼쪽 위쪽이 기술 성장주들 IT 업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왼쪽 위쪽이 빨간색이죠. 오늘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테슬라가 한 2% 정도 밀리는
분위기. 테슬라가 2%나? 네, 1.6%.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가 이 정도 밀리고 있다. 확실히 테슬라는 요새 비트코인하고 같이 가네요. 네,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뭐 비트코인을 굉장히 사업적으로도 많이 받아들이고 뭐 앨런 머스크 CEO도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열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근데 다우가 왜 이렇게 날아가죠? 뭐가 있길래? 다우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은행주랑 에너지가 좀 많이 안 좋았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다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한 0.6% 정도. 네, 많이는 아닌데 일단 뭐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모건 스탠리가 오늘 실적 아침에 발표했는데 실적 잘 나왔습니다. 금융주도 실적 다 괜찮아요.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번 주 내내 똑같은 이유로 다 좋습니다. 실적도 실적이지만 가이던스는 어땠어요? 가이던스가 그 기업마다 약간 좀 엇갈리는데 어제와 같은 경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약간 대출 쪽 가이던스가 좀 살짝 안 좋았습니다. 대출 증가율이라든지 그러니까 예금은 많이 받았는데 대출이 상당히 줄었더라고. 네, 대부분 다 투자, 트레이딩. 그럼 그 돈 갖고 뭐 해야 돼? 국채 사고, 주식 사고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뭐 지난 실적은 좋았고 작년에 쌓아둔 그런 충당금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환입을 해서 다시 플러스로 돌려놓는데 어쨌든 약간 좀 불안한 부분은 조금 남아 있다라는 게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시티그룹 실적에서 조금 확인됐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냥 전반적으로 실적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재 쪽에서 PPG라고 해서 페인트 회사 있거든요. 코팅제 페인트 회사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네. 서프라이즈 나와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하면은 페인트 회사가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러면 뭐가 지금 이제 막 좀 돌아가는 느낌이지. 그렇죠. 뭐 PPG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 비중이 높고 자동차 쪽 비중이 또 높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산업 전반에 지금 수요가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그런 기업들의 실적에서 다 확인이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뭐 상대적으로 이런 뭐 가치주라든지 전통 영역에 속하는 섹터들이 좋은 분위기입니다. 이게 하루하루 다 달라요. 매일매일. 어제는 성장주가 좋았고요. 그저께는 또 가치주가 좋았고 매일매일 다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자. 지금 뭐 환율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주말이고 하니까 다음 주 빅파마 맞다. 오늘 지금 저 말씀해 주기로 했지. 맞아. 이게 사실 저는 오늘 이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이게 제가 오늘 뭐 바이오 얘기를 할 건데 어려운 기술이나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냥 바이오 기업의 문화가 바뀌고 있다. 문화가?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문화와 그들의 스탠스, 그들의 마음가짐이 좀 바뀌고 있다. 마음가짐이?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바이오테크 업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지금 첫 슬라이드 저게 무슨 차트예요?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뭐 코로나 백신 만들면서 제약사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잖아요. 최근에 모더나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굉장히 더 좋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mRNA 백신 만드는 회사 모더나 같은 게 좋은데 사실 빅파마들이 이거 ETF구나. 네, 이게 IBB라고 해서요. 이제 블룸락에서 만드는 이제 바이오테크 ETF인데 빅파마들이 코로나 터지고 좋아진 거지. 그러니까? 사실 아주 지리한이 표준말은 아닙니다. 지루한으로 바뀌었는데 그냥 이게 더 익숙해서 지리한을 써왔는데 지리한 박스 구간을 한 4년 정도 보냈어요. 한 2015년 중반부터. 네. 그래서 사실 빅파마가 그렇게 그러니까 바이오테크 이게 한국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저 구간에 제 기억으로는 미국은 의외로 되게 안 좋았고 사실 뭐 암젠, 뭐 에비, 뭐 파이자 뭐 이런 주요 뭐 대형 제약사들의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안 비쌌습니다. 수혜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코로나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게 뚫고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지만 박스권에서 벗어난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다음의 추세가 어떻게 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순서가. 근데 이 박스권에 왜 이렇게 갇혀 있었느냐. 그냥 이 차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 제약사들의 ROIC가 떨어지는 구간이었습니다. ROIC? 네.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이 떨어졌던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신약 개발의. Return on IC가 뭐예요? Invested Capital. 투자한 캐피탈. Invested Capital.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투자한 거 대비해서 리턴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개발의 비용도 올라가고 뭐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비용도 올라가고 기간도 올라가고 또 경쟁이 굉장히 상승하고.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얘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사들이 이제 신약을 냈는데 그게 이제 다 특허 기간이 거의 만료되고 이제 바이오시밀러와 막 싸우는 그런 구간도 막 이때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도 이제 약가 인하를 막 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존과 같은 기업이 헬스케어 산업에 막 들어와서 효율화를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대형 제약사들의 ROIC가 굉장히 떨어져가는 구간을 겪으면서
이 지리한 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라고 간단히 이해하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이게 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극적입니다.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면요. 지금 대형 제약사들의 예. 조직 문화가 굉장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직 문화에 네, 약간 젊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젊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깨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약 개발할 때 처음에 임상 컨셉 잡는데 3, 4개월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3, 4일이면 한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왜냐면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부에서 야 빨리 만들어 맞다. 하니까 제약사들이 예전에는 막 3, 4개월 동안 우리가 뭐 후보물질 찾고 임상 컨셉 찾고 난 이후로 임상 컨셉 잡는데 한 3, 4개월 써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빨리 해본 거예요. 되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네. 짧게 백신 나온 역사가 네. 없어요. 네.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되네. 근데 이게 이런 되네. 되네라는 판단을 임원들이 할 수는 없거든요. 다 실무단에서 실제로 요거를 해보는 임상 컨셉을 잡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의사결정 권한이 그들한테 많이 가버린 겁니다. 예. 딱딱하지 않게 많이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가 굉장히 유연해지고 이런 조직 문화 뭐 이따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뭐 백신이 더 빨리 나왔지만 조직 문화가 유연해지고 이런 대형 제약사들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에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뭔가 대형 제약사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거든요. 좀 그랬죠. 실제 미국 서베이에서도 업종별로 가장 이미지가 안 좋은 업종의 제약사가 1, 2위 항상 1, 2위 안에 있었습니다. 또 거기는 네. 또 음모론도 많이 이렇게 참 약가도 엄청 비싸고 뭐 보험 커버리지도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 이렇게 숙주로 삼기에 좋은 맞습니다. 업계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조직 문화의 유연한 변화가 있었다. 지금 이미 벌어지고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지털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는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 간단하게 파이자 예를 말씀드리면은요. 네. 코로나 이전에는 네. 임상 테스트를 그냥 다 일일이 오프라인 기반으로 다 했다라는 거예요. 오프라인? 예. 그러니까 환자들 다 모아놓고 실제 환자를 상대로 뭐 약을 쓰든 주사를 놓든 뭘 해봤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거를 이제 다 실제 이렇게 다 만나가지고 공간에서 뭐 이렇게 직접 했는데 이거를 이제 다 원격으로 또 한다는 겁니다. 약을 보내서 뭐 먹어보고 그런 식으로.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예. 저는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돼갖고 뭔.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그래서 과거와 같이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못 나가니까 사실 임상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파이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임상 거의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오케이. 다 이런 원격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원격 덕분에 더욱더 임상의 속도도 빨라지고 예전에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도시병원에서 좀 소싱해주는 그런 환자들 위주로 임상을 했다라면은 원격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대상군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디지털화도 있었고 밑에 엘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제약사 영업 그러니까 제약사들이 병원에 가서 약 영업을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도 대학병원 가보면은 이렇게 양복 입고 계신 제약사분들 많이 접할 수 있는데 네. 예전에는 다 병원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뭐 세월이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좀 뭐라 접대까지는 아니지만 오프라인 영업 직접 대면 영업을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다 디지털로 다 돌려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원격 영업을 작년에 엘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 10배 올렸고요. 제약사들의 영업 비용 중에 40%가 이런 인건비, 마케팅비거든요. 사실 이거 엄청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 네. 근데 효과도 이게 있습니다. 이게 왜 있냐라고 검증이 된 사례가 있는데 일본의 M3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네, 이 회사가 여러 가지 헬스케어 사업을 하지만 주가가 계속적으로 좋았어요. 이게 너무 가팔라 보여서 그렇지 사실 201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좋은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이 원격 의료 제약 마케팅 쪽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지금 병원들은 제약사들이 영업을 할 때 대부분 다 이 M3가 제공해주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영업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직접 많이 안 갑니다 예전만큼. 그래서 이게 일본의 이제 병원들 의료 산업 내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고 효율적이고 제약사들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인정을 받고 실적도 굉장히 그 수수료 기반으로 가져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도 좋아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디지털화의 성공 사례가 이렇듯이 일본에 있었고 아마 미국도 이와 같이
그런 디지털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굉장히 세이빙 될 수도 있죠. 아까 우리 또 정 이사님은 아주 완곡하게 영업 비용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완곡한 표현을 하셨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좀 이렇게 뭐 세상에 이런 저런 면들을 다 겪어보신 분들은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막 그렇죠. 오버랩 될 거예요. 예. 제약사들은 그렇게 해서 영업 이제 엄청나게 비용 줄이고 어닝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반면에 그렇죠. 예. 그 바람에 장사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맞습니다. 많구나. 예. 제가 너무 예. 좀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효과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빅파마들이 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헬스테크 기술이랑 플랫폼 기술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나마 약간 기술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미국의 백신 중에서 사고가 안 나는 백신이 하나 있는데요. 모더나 백신입니다. mRNA 백신. 네. 근데 이 mRNA 백신이라는 게 사실 기존의 백신과는 아예 만드는 방법부터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을 mRNA 방식으로 만들고 나서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내려지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암, 에이즈 등의 이제 기타 불치병에서 이 mRNA 방식을 도입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와 같이 이런 mRNA 등과 같은 이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면은 의외로 신약을 굉장히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뭐 많이들 아시는 기술이죠. 뭐 SC 제형, 뭐 이중항체 링커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제약의 그런 개발 기간을 좀 짧게 하고 효율적으로 제약 신약을 만들고 이제 투여하는 그런 방법론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인식과 도입 의지도 지금 빅파마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다 사실 제약이란 게 다 화학이잖아요. 네. 다 화학적으로 이제 단백질 성분들을 분석을 하고 뭐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일일이 다 분석을 하고 만들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컴퓨터가 AI가 이런 것들을 다 미리 AI 빅데이터 기반으로 다 분석을 해서 개발 기간을 굉장히 짧게 만드는 사실 요번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백신이 굉장히 빨리 만들었다 하셨잖아요. 예. 굉장히 대형 제약사들이 이런 AI 기업들, 의료 섹터에 있는 AI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습니다. 예, 업셀라라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데 많이 활용을 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효과가 높네라는 거를 알았고 아마 코로나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이런 기술들이 활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플랫폼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존에는 이런 점토 가지고 뭐 만들어봐라고 좀 무대뽀로 이렇게 시켰다라면은 이런 이제 레고 가지고는 사실 여러 가지를 좀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플랫폼 이렇게 레고라는 플랫폼 기반화해서 이걸 만들면은 그래서 이런 플랫폼의 이런 강점은 이렇게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느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게 좀 의미가 있는데 빅파마들이 기술 개발에 대한 그런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다 혼자 개발을 하려고 했었다면은 지금 뭐 바이오엔텍, 모더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적극적인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게 좀 눈에 띄는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다 내부적인 R&D가 중요했다라면은 요즘은 그냥 중소 바이오테크 기업들 중에서 조금 괜찮네. 뭐 유전자 기술 같은 가지고 있는 애들 괜찮네라고 느낌이 오면은 그냥 웃돈 주고 사버립니다. 저건 뭐 어떻게 보면 꼭 제약 쪽에서의 트렌드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트렌드죠. 트렌드죠. 예. 그래서 중소 바이오테크 기업들에 대한 그런 관심들도 이런 M&A 이슈를 가지고 좀 접근한 투자자분들도 꽤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저기 좀 요새 저 대형 제약주 쪽에 주가 추이는 어때요? 실제 다들 뭐 나쁘지 않은 쪽? 아주 세진 않고 나쁜 기업이 몇 개 있습니다. 안 좋은 기업이. 안 좋은 거. 아스트라제네카. 네. J&J가 최근에 생산이랑 또 혈전 부작용 이슈가 있어서 J&J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정도가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네, 아주 나쁘지는 않은데 좀 부진한데 존슨앤존슨 그 J&J는 그 다우 종목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맞죠. 그래서 모더나 같은 경우 굉장히 좋고요. 최근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모더나 백신은. 그래서 좋은데 실제 주가도 많이 오르고. 주가 많이 올랐죠. 화이자는요?
화이자도 이거는 사실 요거 보시면 되는데요. 네,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성장주 조정받으면서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예, 시장 전반적인 영향 때문에. 이거 M3네. 이거 보시면 이렇게 빠졌죠. 밑에 꼬리를 쭉 내렸죠. 예, 이 부분에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 몇 년간의 이제 박스권을 뚫고 올라왔다라는 게 저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러한 제가 좀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한 그림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P도 올라가고 P는 뭐죠? 가격도 올리고 예, 물량도 올릴 수 있고 비용과 올라가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그런 기술 솔루션 문화들이 지금 정착하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를 계기로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도 예. 빨리 갔어. 예, 뭐 시간이 벌써 P, 프라이스, 예. Q, 퀀티티, 예. C, 코스트, T, 타임. 예. 오케이. 예. 근데 이제 그러면은 뭐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그럼 당연히 지금 당장 바이오테크 주가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사실 지금은 좀 안 좋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시장도 좀 출렁이기도 하고요. 근데 뭔가 좀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일단 미국의 행정부가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뭐 이런 제약사들의 이제 혁신 신약 개발이라기보다는 일단 백신 보급, 접종을 빨리 시키자. 이게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뭔가 행정부 차원의 이런 바이오테크에 대한 향후 전략이 좀 구체화되는 좀 속도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느린 것 같고 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FDA 국장이 지금 확정이 돼 있지 않아요. 임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신임 FDA 국장이 아직까지 선임이 되거나 아직 추대가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장이 없어요. 사실 FDA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래서 어쨌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백신 보급을 어느 정도 한 올해 여름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하니까 좀 짓고 FDA 국장을 새롭게 임명을 한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바이든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바이오테크, 굉장히 바이든이 바이오테크에 관심이 많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드님도 암으로 돌아가시기도 했고 과거부터 이쪽 기술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뭐 공약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드러나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뭐 신재생 못지않게 이런 바이오테크에 대한 정책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반도체 못지않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아까 그런 제약사들의 펀더멘털이 확 좋아지는 부분, 그리고 이런 정책적으로 뭔가 지원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라면은 아까 보셨지만 이런 지리한 박스권을 뚫고 그 다음은 아마 좀 상승 쪽 트렌드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국내에도 좋은 바이오 기업들이 많겠지만 이제 미국의 이런 바이오 기업들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개별 종목별로 좀 접근하시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바이오는. 그래서 이런 IBB와 같은 좀 ETF를 좀 많이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약 쪽으로는 하실 말씀 다 하신 거고. 네, 맞습니다. 이번 주는 지나고 보니까 꽤나 지표들이 뭐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다음 주는 뭘 주목해야 되죠? 다음 주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들이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주는 금융주들 실적이 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음 주들이 아니죠. 다음 주부터 이제 슬슬 IT 기업이라든지 이제 섹터의 이런 실적 발표 섹터의 다각화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실적 장세가 이제 한 3, 4주 동안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스닥이 한 4월 초에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향후 올해 가이던스라든지 좀 향후의 구조적인 성장성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 더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은 저희는 뭐 기술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그래요. 내가 인포메이스 라이브 볼 때마다 우리 정 이사님 항상 마지막 3부 순서를 감당해 주시면서 그때 참 젊은 게 좋아. 네. 늘 생생하셔. 그래요. 오늘도 재밌는 자료 또 귀한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이호수 팀장님 여기도 젊어. 잠도 안 자고 지금 같이 채팅방에 와갖고 막 채팅하고 있네. 다음 주 연블린이 모신다고? 수요일 날. 예. 그래요. 아유, 늦은 시간까지 오늘 동시 시청 지금 뭐 생방송으로 봐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도 오늘 굉장히 많으셨네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정 이사님 이렇게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 시청자분들한테 우리 둘이 같이 인사드립시다. 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좀 들어보십시오. 네, 다음 주 또 찾아뵙겠습니다.